2교시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우스가 안 움직이고 갑자기 작동이 멈춰서 로그아웃 됐다가 다시 이어서 3교시 즉 3장의 4절 챗GPT의 개발 현황과 전망부터 다시 강의를 진행해서 3교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계속 강의해왔고 4절에 챗GPT의 개발 현황과 전망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픈AI의 챗GPT 3 발표 이후 2020년 6월이죠. 초거대 AI의 기록적인 성능 향상을 경험한 빅테크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해서 이런 서로 간의 챗GPT의 초거대 모델 생산 경쟁에 돌입했다. 또 초거대화에 대한 연구 및 생성형 AI가 가져올 산업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이 현재는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 요즘에는 어떤 용어가 나왔냐면 AI 주권 차원에서 한국어 기반의 초거대 AI 모델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기 위한 AI 반도체 개발, 클라우드 등 컴퓨팅을 담당하는 기반 기술의 지원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때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IT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AI 주권을 누가 차지하냐, 세계적 표준화를 누가 달성하느냐를 놓고 지금 이제 전쟁이 붙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 우리도 이런 AI형 반도체 개발이라든가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거를 정부가 적극 돕기도 하고 뒤에서 이걸 이끌어서 세계적인 AI 주권을 확립해야 될 거다. 우리가 주도하는 기술 선도 모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거대 AI 모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이라든가 스타트업, 즉 창업 이런 벤처 창업 등이겠죠. 컴퓨팅 자원 지원을 하여야 하고 AI 신기술 등장 주기가 짧아지고 모델이 커지면서 컴퓨팅 성능과 자원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 개발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런 거고 또 특히 AI 반도체, 클라우드 등 기반 기술 확보가 시급한데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 컴퓨팅을 담당하는 반도체 등 하드웨어의 중요성 또한 증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또 LG U+, 이런 데서 이런 AI용 반도체 HDM 개발해서 시제품화하는 그게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 문단 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GPU가 AI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젠슨왕이 이끄는 엔비디아죠. GPU는 그래픽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텍스트, 음성 데이터 등을 다룰 때 시간, 비용, 전력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 그래서 원래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한때는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쓰인다고 해서 용산의 전자상가에서 굉장히 몸값이 귀했었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 인공지능에 활용될 수 있는 고성능 GPU 이런 걸 그 맞춤 생산을 삼성과 SK에 놓고했는데 먼저 SK 하이닉스가 먼저 제품을 납품했다는 거죠. 삼성도 조만간에 양산 체제로 갈 뜻을 해요. 그래 앞으로 이 GPU가 갖는 이런 단점을 벗어나서 반도체 즉 파운더리로서 프로세싱 반도체로서 삼성이 다시 세계적 1위 기업이 되려면 그런 부분이 보완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각 산업군에서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 칩 개발이 가능하도록 AI 반도체 전문 팹리스들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기업과의 공동 개발이 또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챗GPT의 범용적 활용을 위해서 AI 기술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닌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반도체, 또 로봇, 제조 등 연계된 미래 기술과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고 또 AI 서비스 성능은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한편 정부의
신뢰성 판별이라든가 저작권 문제, 또 제도 정비, 윤리적 이슈, 일부 직무의 AI 대체 가능성 등 총체적 연구가 필요한 때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AI, 챗GPT도 발전해 나갈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서의 그 고성능 반도체 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5절 챗GPT의 기술적 한계 극복과 활용 전망. 이거는 제가 큰 제목 중심으로 나열하고 바로 4장으로 들어가겠어요. 괄호 1번에 기술적 한계 극복을 통해 초거대 AI는 보편화되고 있다. 그 챗GPT는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답변 이런 문제가 있고 잘못된 정보나 무의미한 응답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오류는 반복적인 시행착오, 상호작용을 통해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된다. 앞으로 기술 개선이 기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챗GPT는 이미 차별, 혐오 발언을 차단하기 위해 AI 기반 조정 시스템인 모더레이션 API를 사용해서 이런 기술에 대한 건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개선책이 시도되고 있다. 바로 이번에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죠. 그래서 경험이 옛날에 지식을 뒷받침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게 훨씬 더 갭이 좁아지는 거예요.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로서 그 인간의 지식은 자신의 직접 경험 및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타인의 경험을 학습함으로 축적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종전의 지식은 교육 또 경험 이런 걸 통해 좀 약간 느리게 축적된다면 앞으로 이 챗GPT를 활용해서 더 빠른 그 기간이 단축될 거다. 학습은 지식축적으로의 반드시 수행돼야 하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저를 통해서 챗GPT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 또는 경험 없이 지식은 존재할 수가 없다. 검색 엔진이 등장하며 학습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주었고 또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는 지식 획득을 위한 인간의 학습 과정을 아예 없애주고 그 기간을 단축한다는 거죠. 이런 거 지식의 정의를 바꿀 만큼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걸로 전망된다. 세 번째, 종전에 쓰이던 검색 엔진 시대에서 이제는 챗GPT가 탑재된 창의성 엔진 시대로 전환돼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식별형 AI 모델은 지도학습 기반으로 이미지 인식과 같은 분석 작업에 적합하며 생성형 AI 모델은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이미지 생성과 같은 창의적 작업에 적합해서 아까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듯이 검색기가 단순한 텍스트를 평면적으로 제시한다면 이 챗GPT가 탑재된 검색 엔진은 이제 직접 유저가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신기술의 등장, 더 많은 데이터, 더 저렴한 컴퓨팅 성능 등 이제는 쉽게 생성형 AI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언어, 시각 및 예술, 오디오 및 음악, 과학 등 다양한 창의성 유형별 180개 이상의 AI 도구가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괄호 4번 기술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제는 기계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협업하는 챗GPT 즉 대화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기술 활용에 대한 고민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 서비스는 잘 활용하면 훌륭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는 한편 표절이나 대필 문제, 또 결과물의 신뢰성 문제, 저작권 침해 문제, 기술 발달에 따른 교육 격차 이런 문제도 있고 학습 능력 저하 우려 등도 함께 존재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양날의 칼. 그러니까 챗GPT가 마냥 장밋빛 AI를
전망할 수는 없다. 때로는 역기능이 발생하면서 이런 학습 능력이 저하됨으로 모든 걸 자기가 읽고 어떤 그런 지식 획득 방법에서 벗어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 기술이라는 도구는 선과 악이라는 방향성이 없다. 그래 우리가 기술 가치 중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문제다. 그래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 서비스가 혁신의 도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작용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이제 마지막 기술 진보에 따른 인간의 역할도 좀 변화할 것 같다. 그래 니콜라스 카라는 그 학자죠. 그에 져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은 우리로 하여금 책 읽기에서 발휘되는 집중력과 기억을 빼앗아가며 우리는 정보 처리나 의사결정 능력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무엇인가 집중하고 그걸 기억하려는 뇌의 학습은 자꾸 쇠퇴한다. 그것을 챗GPT, 인공지능 등이 대체해 주니까 그런 개인적 능력 개발이 쇠퇴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많은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할 것은 덜 중요해졌고 정보를 수행하는 것 자체로는 권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흩어진 정보를 잘 찾아내고 연결하는 능력이 더 필요한 기술적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문제다. 또 X세대가 컴퓨터를 쉽게 다룰 수 있었고 또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능통했으며 또 요즘 논의하는 Z세대는 모바일 속 유튜브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듯이 앞으로의 세대는 궁금증을 AI로 해소하고 지식도 AI에서 획득하는 AI 네이티브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챗GPT가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생활 곳곳에서 AI를 경험하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 AI에게 물어보는 걸 당연하게 느끼는 미래 세대에게는 AI를 얼마나 잘 다루는가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그게 곧 실력이자 능력이 되는 그런 게 예측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3장 얘기예요. 챗GPT에 대한 그래픽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4장 챗GPT의 법적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 첫째는 챗GPT 등장으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챗GPT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적 쟁점, 대용량의 저장된 데이터 활용에 따른 저작권법 문제나 정보의 유출과 데이터의 무단 사용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데이터의 오남용에 의한 사이버 공격과 보안 문제, 또 AI의 개발과 활용에서 인권보호 문제 등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제가 앞에서도 법률 문제가 저희의 법학자로서 연구 주제였다고 했듯이 이 4장에 이러한 법적 쟁점이 앞으로 법학자들, 입법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죠. 두 번째 문단에 챗GPT에 대해서는 기대와 관심이 클 만큼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관련해서 저작권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오픈 AI에게 자기의 기사나 사진 등을 마구 긁어다가 수집해서 챗GPT에 활용하는데 저작권 문제 제기하고 나왔죠. 그리고 오픈 AI는 앞으로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워터마크 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출처 표시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잠잠해졌어. 세 번째 문단,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창작하는 가짜뉴스 문제. 요즘에 유튜브 이런 데서 가장 문제되는 거죠. 거짓, 선동 이런 게 날뛰고 있는 거예요. 대규모 언어 모델은 학습용 데이터의 편향을 표현하도록 학습되는 과정에서 편향된 결과물의 산출 문제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또 문제점이 제기돼서 아까처럼 어떤 축적된 정보가 좌냐 우냐에 따라서 답변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죠. 얻을 수 있는 자료에 이런 오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
두 번째 2절 그러면 쟁점에서 논의했던 첫 번째 법적 문제로 챗GPT 관련 저작권법 문제. 챗GPT는 웹 스크래핑, 오픈소스 저장소 마이닝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켜 작동하는데 챗GPT가 저작권자의 사용허가 없이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작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 우리 저작권법 35조의 5 정보사회저작권에서도 제가 강의했었죠. 또 이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처럼 정보 분석에 이럴 때는 일정한 저작자상권이 제한되거나 또 저작권 침해에서 예외로 취급되는 거죠. 그래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TDM, 텍스트 앤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걸 줄여서 이런 정보 분석으로 위해서 쓰일 때는 예외로 저작권 침해의 면책 규정의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작권법 35조의 5에서 공정한 이용, 즉 영밀법에서 발전한 페어 유스를 우리도 이제 입법, 명문으로 입법했죠. 저작권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이용을 벗어난 그 저작권자의 이용을 하기 없으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면책 규정인 또 TDM 정보 분석이라는 그런 문제를 위한 그 도입하는 입법을 우리도 추진하고 있고 또 유엔에서도 또 EU에서도 이런 TDM의 그 활용으로서의 그 정보 분석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두 번째 줄 보면 미국 연방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평, 논평, 시사보도 또 교수, 학습 연구 등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 가능하다는 규정. 그래서 우리보다는 이런 면책 규정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미국 연방 저작권법 107조. 또 EU는 이랑 연구기관 및 문화유산기관의 학술 목적 또는 TDM 이거와 또 이양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자 TDM도 있고 수행 목적으로 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추출을 허용해서 그래서 이런 챗GPT의 방대한 저작권 활용을 좀 돕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이웃 일본은 정보에서 용도 제공 등 저작물에 표현된 타인이 향수할 목적이 아닌 경우 면책 규정이 있고 일본 저작권법 30조에서 정보 해석의 실시 및 결과 제공 등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처리를 통해 새로운 지식 정보를 창출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 촉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일정한 행위에 부수하여 경미하게 이용하는 건 또 면책.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챗GPT를 활성화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조치예요.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 5에 있는 규정. 그런데 우리의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국한되므로 사람이 아닌 기계나 즉 인공지능이죠. 소프트웨어가 법률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보사회저작권 앞에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 앞으로 인공지능의 저작권자 지위를 인정하느냐. 또 특허법상 특허권의 지위. 그런데 특허법도 그렇고 저작권법은 다 자연인에 한해서만 특허 출원자가 될 수 있고 특허권자가 될 수 있고 저작권자가 될 수 있어서 인공지능의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한 현재는 난 좀 사각지대라고 그랬죠. AI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개발자와 사용자 중 누구에게 또 귀속시킬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저작권자가 있어야 저작권 침해역을 판별할 수 있는데 AI는 아직은 저작권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현행 저작권법상 자연인만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챗GPT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의 사각지대. 그래서 그런 걸 인공지능이 어떤 이런 새로운 어떤 저작 행위를 해도 그게 보호 대상이 막연하다. 그래서 저작권 전문가들은 챗GPT의 경우 결과물의 질적 완성도가 높아 단지 도구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챗GPT가 생성한 그 창작물, 저작물을 보호해주는 입법 조치를 촉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줄, 생성형 AI인 챗GPT가 연설문,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의 과제라든가 판결문과 논문의 대필 이런 표절 문제가 악용될 우려가 증폭되고 있어서 이 또한 저작권법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둘째 줄, 챗GPT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픈AI는 챗GPT가 텍스트를 생성할 때마다 텍스트의 출처가 AI임을 표시해 챗GPT가 생성한 문장을 식별해낼 수 있는 워터마크 기술을 개발하여 도입해서 아까 뉴욕타임즈에서 항의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보완하겠다는 걸 이미 언급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적 쟁점으로 된 3. 챗GPT의 생성물과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죠. 챗GPT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중 하나는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를 수집, 축적하고 또 그렇게 축적되어야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 챗봇은 우리의 대화와 그 외 모든 입력을 포함하여 각 세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오픈AI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르면 챗GPT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한 18가지쯤 돼요. 로그 데이터도 수집이 되는 거고 또 사용 데이터, 기기 정보도 다 수집 대상, 그 정보 축적하는 거죠. 또 쿠키, 또 다섯 번째는 사용자 콘텐츠도 저장이 되고 대화 정보, 또 소셜 미디어 정보, 여덟 번째는 계정 정보, 그게 어디에서 따왔는지 계정 추적이 되는 거죠. 이런 8가지 정보 축적되는 과정에 그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챗GPT를 사용해 초콜릿 케이크 레시피를 찾아볼 수 있지만 결과를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게 챗GPT죠. 그래서 챗GPT는 대신 사용자에게 레시피를 설명해주는 대화형 AI. 아까 제가 아메리카노 이렇게 아메리카노 좀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쭉 제법부터 마실 때까지의 그걸 해주죠. 좀 전에 구글 검색기는 기껏해 아메리카노 하면 위키백과의 아메리카의 정의부터 쭉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평면적으로 여러 개 나열해줘서 결국은 그걸 검색하는 자가 다시 정리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챗GPT는 그걸 여기서 직접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프랑스에서는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관인 CNIL이 심각한 개인정보보호 불만에 따라 챗GPT를 어떻게 규제하는 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는 그런 입법을 검토하는 거죠. 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현재 챗GPT의 이용약관 또는 프라이버시 정책에는 EU의 GDPR 유럽연합의 일반적 정보보호 지침을 얘기해요. 그래서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그래서 일반적 개인정보 보호 지침. 그래 우리도 그걸 반영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부 개정했죠. 달리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삭제, 내 정보를 쓰지 마라 이런 거죠. 또 열람 청구, 내 정보를 거기에 쓰고 있는지 열람.
또 개인정보 이동 청구 이런 것도 또 GDPR에다 규정이 있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개정법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챗GPT가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한 공개된 정보에는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서 개인정보 활용의 논란.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가 공개된 거냐 이런 거죠. 그래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판례를 통해 정부 주체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판례나 이런 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앞에 강의에서 설명한 바 있어. 그런데 이런 판례 같은 것도 함부로 막 수집해서 편집해서 그걸 판매하는 거는 또 제한하는 거죠. 반면 호주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좀 더 완화된 거죠. 또 미국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에서 아예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해서 챗GPT라든가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어떤 촉진, 기술 촉진을 위해 도움이 되게끔 입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지만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판례는 합법성 여부 근거를 위해 판례 1과 2에서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다. 그래 판례 1은 공개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 동의한 걸 볼 수 있다. 그런 이해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다가 자료 제출 같은 거 하면 그런 정보 그 공개에 대한 동의를 해주죠. 그래서 뭐 입학원서를 낸다라든가 또 아니면 어디에 그 논문 같은 거 제출할 때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이렇게 해서 동의서를 제출하죠. 동의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걸 이유로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는 건 정보 주체 공개 이사에 부합하지 않고 또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도 무의미한 동의 절차에 대한 비용 부담되는 결과가 돼서 조금 더 그 미국식으로 완화하겠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였고 판례 2는 또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보호되는 법익 간 이익 경량을 통해 인맥 지수 서비스 제공에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성이 있고 승수율 서비스 및 전문성 지수 서비스는 이에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부 주체 인격적 법익에 비해 그렇죠 신속하게 나는 이러이러한 소송에서 이렇게 승수율이 높다 이런 걸 공개하는 게 오히려 개인적 인격 법익 보호보단 우월한 것으로 보며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워서 이런 승률 공개 정보 이런 거는 그 안에 그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다소 포함됐더라도 어떤 위법 행위가 아니다. 훨씬 더 넓게 개인정보, 공개된 개인정보 범위를 좀 넓혀보려고 하는 게 판례 2, 2011년 9월 2일자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챗GPT 사용 시 입력된 정보는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공적 정보라고 고지하고 있어. 챗GPT에 영업비밀 또는 기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이용자는 제3자에게 해당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게 되는 데에는 영업비밀, 업무상 비밀 등의 법으로 보호되는 데이터 권리 침해를 구성할 수 있어. 우리도 뭐가 있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침해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 계약상 또는 법률 위반을 초래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데이터 보호가 간접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쟁점에 AI 개발과 활용해서 거기에 활용되는 인권보호, 즉 그 개인적 동의 그 사람과 협의하지 않고 마구 일방적으로 그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고용, 금융, 행정,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의 기본적 삶과 인권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나 그 영향받는 당사자들은 인공지능의 도입, 운영, 결정 과정에 자신의 의견 제시나
참여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거죠. 인공지능에 의해 인권 침해나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도 효과적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아직은 입법상 미비하다. 그래서 유엔은 인공지능 활용 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도 하였고, 또 유럽연합 역시 안면인식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을 금지해서 개인의 어떤 그 초상권 침해될 수 있는 이런 걸 함부로 찍지 말라는 거죠. 또 인공지능 면접 시스템에 대한 고위험 등급 부과, 그리고 우리도 사람의 인격, 인성 같은 걸 면접하는 거는 뭐 지금까지 그 의사를 위해서 그 관행적으로 허용됐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기계적으로 그 사람의 뭐 인상착의 또 여러 가지 관상 이런 걸 함부로 그걸 카메라로 막 찍어서 면접에 활용하는 건 인격 침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고위험 등급에다가 부여한다는 거죠. 또 위험 단계에 따른 규제 수준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지능법 초안을 공개하기도 해서, 그래 인공지능의 기본적 인격 침해에 대한 걸 유엔 차원에서 규율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의 또 인권보호위원회가 있죠.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결정권의 보장, 차별 금지, 인공지능 인권 영향평가도 시행하고 위험도 등급 및 관련법을 법제도를 마련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걸 주요 내용으로 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유도하고 있다. 그래 인권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적 가치가 보호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법적 구속력은 아직 없지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이런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의 법적 규제에 대한 걸 4장에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간에 강의가 중단되면 3개의 파일로 정리돼서 이게 3번째 강의, 3교시 강의가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오늘 챗GPT 여기에 대한 활용과 규제에 대한 법제 검토의 강의를 3교시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다 다루진 못했지만 또 챗GPT에 있어서 딥페이크 문제라든가 형법적 문제 이런 것도 형사법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제가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에요.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챗GPT의 법적 규제에 대한 법제 검토의 강의를 3교시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결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완해서 보시면 돼.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하는 그게 5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얘기 안 해도 앞에다 얘기한 걸 정리 차원에서 제 5장 결론을 맺어놓은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더 관심 있으면 제가 쓴 논문 한 40여 페이지에 있는 논문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서 읽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어요. 챗GPT에 대한 모든 강의 여러분 3교시까지 수강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